네,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와 경찰만큼 경찰서에 열심히 출근하는 기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사건 개장 시간입니다. 네, 배상훈 교수님 그리고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상훈 교수님이 지난주에 이제 조두순 관련해서 이 두 분과 또 말씀 많이 나눴었는데 사적 응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한테 서사를 부여하는 그런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했는데 역시나 우려했던 대로 유튜버들이 몰려가서 정작 그 주변의 주민들을 엄청나게 괴롭힌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교수님? 조두순이 그거 구경하잖아요. 뒷짐지고 구경하잖아요. 그렇게 서사를 부여한다니까요. 지금 유튜브에 하는 저 짓은 절대 이 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조두순한테 도움을 주는 격이다. 그렇죠. 오히려 서사를 부여하는 거죠. 너무 심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영상 거기 보셨죠? 오셨던 시민분들이 이런 말씀까지 하시잖아요. 조두순보다 유튜버들이 더 무섭게 느껴질 정도라고. 그 정도로. 사실은 조두순 때문에 지역사회가 진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유튜버 분들이 그 피해를 더 크게 조장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중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찰들이 뭐 일부 체포한 사람도 있고 하던데 이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왜냐하면 주변 분들이 너무 피해가 심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두순 얘기를 계속 좀 할 수밖에 없는 게 조두순 말고도 사실은 엄청나게 더 심각한, 과연 있을까 싶은데 실제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더 심각한 범죄자들, 그 일명 악마들의 출소,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일단 김영선 기자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정말 조두순뿐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심한 범죄자들이 계속 출소하고 있다. 이거를 저희들이 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사람이 김근식입니다. 김근식. 네. 15년형을 살고 내년 9월에 출소 예정인데요. 네. 앞으로 9개월 지나면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범죄 내용을 보면 2006년 5월 24일부터 약 4개월간 인천하고 경기 지역 등지에서 11명의 아동 청소년을 성폭행했습니다. 11명이나 성폭행을 했는데 다 또 미성년이었어요? 맞습니다. 피해자 11명 중에 1명만 17살이고 나머지는 싹 다 13살 이하였고요. 가장 어린 나이가 9살이었고 충격적인 거는 이 첫 범죄를 저지른 그 2006년 5월 24일이 이미 그 전에 아동 성폭행을 해서 그 감옥에 갔었는데 출소한 지 16일 만이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유인 방식도 상당히 비슷했습니다. 당시에 김 씨 말고도 비슷한 방식으로 아이들을 유인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그때 기사를 검색을 해보시면 아동들을 교육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무거운 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도와달라. 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동들이 왜 어른들이 도와달라고 하면 왠지 도와줘야 할 것 같은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유인해서 사람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마구 때리고 성폭행을 했고 경찰 수사망 좁혀오니까 해외 도주를 시도했어요. 필리핀으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결국은 경찰에 자수한 케이스입니다. 경찰이 검거한 게 아니고 검거한 게 아니라 자수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실명이 공개되고 자신이 더 이상 도망 다닐 수가 없으니까 자수한 케이스였습니다. 출소한 지 16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그랬는데 15년밖에 형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해외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그러니까 검찰들이 그냥 무력하게 있었던 경찰들이 무력하게 있었던 상황 같기도 한데 지금 시기를 보니까요. 2006년 배상훈 교수님이 그때는 현직에 계실 때인 것 같아요. 이 상황 좀 기억이 나십니까? 아주 생생하죠. 생생하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한테 얼굴을 못 들 정도로 미안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2006년도, 2007년도쯤에는 서울에 연쇄 강간범들만 대여섯 있었고, 요 경우는 인천이었거든요. 근데 이 김 같은 경우는 2000년에 이미 아동에 대한 성적 공격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5년형을 받고 출소하자마자 다시 또 이 연쇄 강간을 한 경우거든요. 분명히 교도소 내에서 아까 그 방식을 테드 번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건 좀 들어줄게 해서 차에다 밀어 넣어 갖고 하는 방식인데 연쇄살인범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방법이고 교도소에서 아마 그걸 지들끼리 아마 배웠을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미 작정하고 나와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도 경찰들이 잡지도 못했죠.
이게 사실은 대단히 경찰들이 부끄러워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1명이나.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김영선 기자가 말해준 것처럼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 여학생 11명. 당시 경찰들은 이렇게 연쇄적으로 범행이 일어나는데도 왜 이렇게 못 잡은 겁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거죠? 물론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뒤로 갑니다. 그러니까 뒤로 아동 청소년 사건은 연쇄살인이나 아니면 살인사건 성인에 대한 공격보다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같은 경력을 투여한다 하더라도 네네.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에서도 아동성 관련된 부분 자치경찰 영역으로 하고 국가경찰이 이제 다른 이쪽으로 가는 형태는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이상하죠. 왜냐하면 미국의 FBI에서는 아동 관련된 범죄는 최일순위입니다. 9.11 테러급 정도로 출동 순위가 1순위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거꾸로입니다. 강력계 형사들의 출동 순위가 뒤로 확 밀려버립니다.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그렇죠. 오히려 뒤로 밀린다. 오히려 그렇게 또 아동의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어떤 이 피해를 사례를 찾아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봐야지 범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 수집할 수 있는 어떤 경력 있는 사람들도 드물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좀 밀린 거죠. 그런 시스템적인 문제는 분명히 존재했었고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범인이 잠깐 더 말씀드리면은 2000년에 아동 관련된 걸 먼저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네. 매우 위험합니다. 이 범죄자는 아주 위험합니다. 성폭력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특히 아동 성폭력은 절대 못 고친다고 할 정도고 그 정도입니까? 이런 종류를 트래볼라라고 합니다. 트래볼라. 그러니까 이동하면서 아동 청소년을 공격하는 유형을 아예 미국 FBI에서는 그 유형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닙니다. 그 정도로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네. 사실 처참할 정도로 인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아동에 대한 공격 정도 했다 정도만 하고 다른 연쇄 강간 사건과 비슷한 비중으로 해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범인이 잡은 것도 아니라 지가 스스로 자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감형을 받은 겁니다. 자수했다고 감형을 받은 겁니까? 근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왜 그랬냐. 성적 콤플렉스와 정상적인 성관이 어렵다.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거 이런 트래블러들은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그 범죄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에 검사도 모르고 판사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가지고 그냥 감형됐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특히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수사를 안 하니까 자료가 체계적으로 연구됐을 리가 없고 그만큼 또 인력도 부족할 테고 후손으로 밀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체가 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거죠. 네네. 모르고 그것을 정부에 놓지도 않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는 그건 수천 년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수백 년 200년 300년 나오는 거 봤는데 김영선 기자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기사들 특히 눈에 띄일 거잖아요. 이게 워낙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매년 여가부에서 이렇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을 분석해서 매년 이따만한 보고서를 내거든요. 네네. 거기 보면은 아동 성범죄 저지른 사람이 형량 어느 정도 받는지 이게 분석이 나와요. 근데 보시면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그 2018년 기준이 제일 최신인데 아동 강간이 가장 형이 높은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가장 많고요. 40% 정도가 그 정도 형을 받고 10년 이상을 받은 경우는 10%. 사실은 김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 많이 받은 축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 15년이 많이 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미국 형사분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아동 성범죄자 검거 경험이 많은 형사분이셨는데 웨인 니콜스라는 형사분이십니다. 근데 최근에 검거한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이 남성이 인터넷에 글을 하나 올린 거예요. 어린 여자아이를 찾고 있다. 어린 여자를 찾고 있다라는 인터넷에 한 줄을 SNS상에 올렸는데 이 글을 보고 경찰에 접근해 봤더니 14세 여자아이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어떤 유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을 해서 어디서 만나기로 해서 결국 체포를 했어요. 그리고 재판정까지 세웠는데 이 사람이 몇 년 받았을까요? 10년형을 받았어요. 10년. 네. 10년. 그러니까 한 줄 올리고 10년. 사실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실행에 옮기지도 않았는데 10년형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교를 하면 정말 우리나라는 너무 낮은 거죠. 어저께으면 우리나라 아동 성범죄 천국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말 나올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그 한 줄 올렸다고 처벌한다고 하면 아마 학을 뜰 겁니다. 무죄 추정 무죄 추정이나 범죄 안 된다고 해서 난리 칠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과 미국의 차이죠. 그런데 수많은 아동들이 처참한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건 뭐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참. 일반 사람들은 다 인식을 하는데 법을 다루는 법기술자들, 뭐 검사가 됐던 판사가 됐던 이분들만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기사 나올 때마다 제가 흥분을 하는데 괜히 배상훈 교수님한테 화풀이하고 막 이러는데 3885번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행 양형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렇죠. 주치감경, 심신미약 적용도 너무 자유롭게 해주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나 국회 쪽에 현재 움직임은 없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고요. 별 하나님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낳은 아이를 지켜주세요. 왜 도대체 우리나라는 유독 아동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합니까? 전 아이가 넷인데 집 앞 놀이터 나가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유인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지금 많이 받은 게 뭐 15년 뭐 이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한 아이당 2년도 안 받은 겁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거의 망가뜨렸는데. 네, 그런데 이런 것이 가장 큰 제가 경찰에 있어 봐도 문제가 뭐냐면 전담해서 수사할 조직 자체,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전담하는. 그냥 강력팀이나 어떤 여성 청소년과의 일부 수사팀이 합니다. 그것도 여성 청소년과의 팀입니다. 팀 정도로 네, 이걸 다. 그게 아니라 아동 성범죄 전담 수사팀을 키워서 육성해서 그렇게 해야 돼도 그렇죠. 해도 어려운데 네네네. 그게 없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또 밑에서 배우려고 그러면 그 오류를 또 실제 사건에서 오류가 계속 생기는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배상훈 교수님께서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 사건을 접하고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수준인 거잖아요. 우리 뭐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한참 부족한 인력들.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래도 나아졌지만 아동을 대하는 아동 학대, 대성 성범죄에 대해서는 몇 번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여성 청소년 제가 현재 경찰을 보면은 여성 청소년 쪽이 승진 못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한직처럼 돼버린. 여전히 그러니까 굉장히 일은 많아요. 일은 한직은 아니고 일은 굉장히 많고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승진은 안 되는 곳.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괜찮은 인적 자원들이 거기로 가려는 유인이 없는 거죠. 그렇군요. 한 6개월 하다가 보직 박혀서 나가고요. 다시 또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떤 인적 구조가 되냐면요. 아주 초짜랑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중층의 한 10년 차 가장 에이스급들이 없는. 그렇군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되겠습니까? 이게 사실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김근식 내년 9월에 출소를 한다고 하는 이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내년에 줄줄이 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4개월만 지나면 출소하는 아동범죄자가 있는데 지금 신상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모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씨도 2016년경에 10살 소녀 5명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15년형을 살고 있고 내년 4월에 출소 예정이고요. 그보다 앞서 3월에도 출소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8살 조카를 상대로 성교육하는 거다라면서 5년간 성추행한 강모 씨 징역 8년형 마치고 출소하게 되고 또 3살짜리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됐던 김모 씨도 역시 3월에 출소하게 됩니다. 3살 친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방송용으로는. 이게 실제로 이제 친족 성범죄율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비이상적으로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친족. 사실 이게 드러나지도 않지 않습니까? 친족은 다들 여전히 좀 쉬쉬하는. 가족이 고소를 맡고 가족이 수사를 맡고 오히려 어머니가 맡고 아내가 맡고 그건 뭐 우리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암수 범죄가 많으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숨겨지니까 그런 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냥 힘들어서 자살하고 사라져버리니까 통계로 사라져버리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20대 초반의 자살률이 극히 높아졌다고 하는 이유도 통계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요인도 많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경비원을 상습 폭행해서 극단적 선택까지 하게 만든 주민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김 기자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국민들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 지난 5월에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고 최희성 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절절한 음성 유서를 남기고 떠나셨는데
네. 경찰 수사를 해보니까 아파트 주민 심 씨가 뭐 주차된 차를 왜 말도 안 하고 옮겼냐 이런 이유로 폭행하고 감금하고 괴롭혔다라는 게 밝혀졌고요. 결국 이 주민 심 씨는 지난 6월에 상해, 폭행, 협박 이런 7개 혐의가 적용돼서 구속 기소가 됐고 네. 재판 진행됐는데 지난 10일에 1심 선고가 나왔어요. 재판부가 심 씨의 7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저도 이 관련해서 그 음성도 들어봤고 또 이 가해자 어떤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그런 그 CCTV 장면도 봤는데 사실 굉장히 좀 끔찍하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갑질이 아니죠. 엄청난 범죄, 폭력 범죄죠. 또 참고 계시는 분도 여전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요, 그 교수님, 이 사람이 정작 유족에게는 사과 한마디가 없고 그런데 또 태도를 돌변해서 재판부에는 반성문까지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근데 사실 같은 겁니다. 재판부의 반성문은 형식적인 거고 이게 이제 변호사들이라든가 그 업계에서는 반성문 한 장당 감형이 그래도 한 달씩은 된다. 공식적으로. 그걸 계속 쓰라고 하죠. 네, 계속 네네. 쓰라고 하죠. 네네. 끝까지 쓰라고 하죠. 근데 절대 피해자한테는 반성하지 않고 네. 왜? 그것은 또 재판에서 또 불리하게 되니까. 작용할까 봐. 그러니까 같은 맥락입니다. 네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왜 그러면은 재판부나 이런 데선 그걸 반성문을 받아주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가 네네.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이 진짜 반성을 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진짜 상정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하지도 않는 상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네네. 아니죠. 그거 갑질이 아니죠. 심각한 네. 범죄죠. 네네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때리는 게 범죄죠.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지금 이 사람만 해도 아까 그 김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특가법상 보복 감금, 뭐 상해, 또 특가법상 보복 폭행 7개 혐의잖아요. 이게 네. 그 갑질이라고 그냥 전 언론에서 그렇게 이름 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 의식을 조금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반성문만 열심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전에 조준빈도 그랬습니까? 네, 항상 그런 상황들이 거의 뭐 있는데. 매일같이 네. 썼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피해자의 유족 되시는 분은 상당히 더 억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계속 언론 통해서나 여러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희성님의 형님 되시는 그렇죠. 분이 네네. 정말 사과하면 내가 받아줄 마음이 맞아요. 네네. 그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얘기했는데 그래서 장례식이 혹시나 올까 싶어가지고 3일장 치를 걸 5일장으로 늘려가면서 기다리셨잖아요. 근데 결국 안 오셨고 그러니까 재판정에서 뭐 최종 변론을 할 때는 나는 절대 때린 적 없다라고는 안 하고 주먹으로 때린 적 없다라고 말을 하고 이런 게 진짜 반성에 맞는지 네.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늘 하는 말이 네. 사람은 고쳐서 못 씁니다. 그건 고통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형량을 높여서 실제로 자신이 그 한 행동이 처벌을 얼마나 받는다는 걸 관리 줘야지 스스로 느끼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을 사회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반성문이라는 이 허울뿐인 부분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이것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아니면 뭐 그 안에서의 어디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네네. 하소연할 수 있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줬으면 적어도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당해도 내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알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과연 내 얘기를 들어줄까? 뭐 증거 수집을 해야 되나? 여기서부터 이제 다 막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5년 일단 이게 1심이죠. 선고가 됐는데. 네, 1심입니다. 5년 정도의 선고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이 사람이 한 행동, 이게 네. 그리고 7가지 범위 적용에 네네. 비해서는 사실은 대단히 약한 부분인 약하다.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제가 단언하건대 20 넘어가면 이거 상당히 깎입니다. 또 깎이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탁제도라든가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를 봐주는 제도가 너무나도 피해자를 봐주는 제도보다 가해자를 봐주는 제도가 맞아요.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네.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거 분명히 단언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사건 개장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은 교수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